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너무 편안하고 배우고 싶고 날 더 나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줘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함께 있다 보면 1분 1초가 불편하고 긴장되고 기분이 나쁠 때가 많아서 피곤해요. 도대체 이 편안함과 긴장감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연령, 즉 성숙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짚어보려고 해요. 나는 상대방에게 긴장감을 주는 사람일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일까? 유독 누구와 이런 감정들을 느낄까?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소장님,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옆에만 있어도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말 몇 마디만 해도 괜히 불편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대화할 때 분명 서로 같은 주제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흘러가는 대화가 맞나? 싶고 묘한 긴장감과 답답한 기류가 만들어져요. 반대로 어떤 사람하고는 몇 마디 안 해도 편안해요. 또 대화에 들이는 에너지가 많지 않은데도 원활한 소통과 관계 맺기가 가능해요. 이렇게 편안함과 긴장감을 만드는 차이가 뭘까요? 성격과 성향의 차이일 수 있고요. 각자의 직업이나 역할에서 오는 차이일 수도 있죠. 엄청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정신적 성숙도, 즉 정신연령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유독 다른 사람의 오해를 많이 받고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게 어렵고 마찰이 잦은 분, 매번 이해를 못 받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불편하고 짜증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너무 자주 이런 경험을 하신다면 나의 정신적 성숙도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과는 별 문제 없는데 특정 사람하고만 힘들다면 그 사람과 나의 정신 연령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가늠해 볼 수도 있겠죠. 결국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긴장감은 단순한 기분 차이가 아니라 정신 연령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신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관계와 대화를 편안하게 해주는 정신 연령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5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특징 첫 번째로 경청을 잘해요. 잘 듣는다는 건데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는 있는데 속으로 딴 생각하거나 반박할 거리를 찾고 있거나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성숙할수록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어요. 말을 끊지 않고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차분히 들어주는 거예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 말이 끝날 때까지 다 듣고 기다리고 본인이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면서 경청해 주는 거죠. 이런 상대방과 함께 있으면 장황하게 내 상황을 막 이해시킬 필요가 없고 조급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막 오버해서 반응해주지 않아도 무조건 동조해주지 않아도 그저 내 얘기를 온전히 듣는 그 상대방의 태도에서 존중과 신뢰를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잘 사용해요. 정신연령이 높은 사람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태를 존중하는 표현을 잘 사용해요. 이게 무슨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기분이나 의견을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에요?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는데 괜찮아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 하는 식으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궁금해하고 챙겨 묻는 거죠. 이런 건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깔려 있을 때 가능해요. 특히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몇몇의 의견으로 일이 진행될 때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인지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는 모습들을 보이죠. 꼭 여럿이 있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견과 감정이 중요한 것처럼 상대방의 것도 똑같이 중요한 걸 아는 능력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미안함과 고마움의 표현에 어려움이 없어요. 살다 보면 미안하다, 고맙다 이 말 절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작정하고 큰 결심을 해야 겨우 하는 사람들도 있죠. 나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사과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걸로 사과까지 해야 돼? 별것도 아닌 걸로 고맙다 소리 굳이 들으려는 저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과와 감사의 표현에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과하거나 고맙다고 말하는 게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같고
그런 표현을 하면 감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연령이 높은 사람은 다르죠. 미안함과 고마움을 필요한 때에 잘 사용해요. 부탁을 할 때도 고맙고, 나에게 시간을 써준 것에 대해서도 고맙고, 고민을 들어줘도 고마운 거고, 고마운 거 정말 많잖아요. 또 약속에 늦으면 당연히 미안한 거고, 약속 갑자기 바꾸는 것도 미안한 거고, 그냥 이런 당연한 고마움과 미안함이요. 누군가 먼저 들어가면서 문을 잡아줬다거나 짐을 많이 들었을 때, 문 열고 기다려줄 때, 실수로 다른 사람 발을 밟거나 칠 때, 이럴 때 다 고맙고 미안하잖아요. 그냥 이런 당연한 순간에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남발하고 굽실거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때에 아무런 심리적인 저항 없이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달하는 건 성숙한 거죠. 네 번째 특징으로 명확하고 오해 없는 소통을 한다는 건데요. 억지로 좋은 척, 괜찮은 척을 하지 않아요. 최대한 자신의 그 감정과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 또한 명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자기의 욕구와 감정을 잘 알기 때문에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해요.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제안이 나오더라도 우르르 휩쓸려서 억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분명히 밝히기도 해요. 이런 명확한 소통 방식은 나중에 오해를 줄이고 모두가 서로의 의견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돕죠. 좋은 게 좋은 거고 불편한 상황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게 힘든 사람은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물 흐르듯 흘러가는 대화에 제동을 걸거나 상대방이 은근슬쩍 자기 편한 대로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는 다른 의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성숙한 사람은 이런 불편한 감정을 직면하고 필요한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엔 이런 소통 방식이 불편하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부정적 감정을 피하려고 아닌 척, 괜찮은 척 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용기 내고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정신연령이 높은 사람은 이 용기와 책임감으로 상황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소통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다섯 번째 특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소통을 한다는 건데요. 정신연령이 높은 사람은 갈등이 생겼을 때 또는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패닉이 되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지기보다는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 얘기해보자. 지금은 대화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서로 생각을 좀 정리하고 다시 얘기하자. 어떤 부분이 개선되면 좋을까? 하는 식으로 그 상황에 문제를 키우는 대화가 아니라 잠시 멈추거나 해결을 위해 입을 열죠.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의 의견을 묻고 싶고 옆에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정신연령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다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 중에서도 경청, 존중의 표현, 미안함과 고마움, 명확한 소통, 문제 해결력이라는 5가지 요소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영상 보시면서 내가 경험한 정신연령이 높은 그 성숙한 사람의 대화 특징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그럼 정신연령이 높은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랬던 건가요? 이런 특징들이 잘 나오게끔 유전적으로 유리하게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경험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정신연령이 높은 사람의 심리적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째로 높은 자기이해가 있어요. 정신연령이 높은 사람은 자기의 감정과 욕구를 잘 알아차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스스로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지 모르면 상대방에게 왜곡된 방식으로 표현하기 쉬워요. 감정이나 욕구는 그 사람의 언행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명확히 알아차려지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이런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요. 스스로 기분이 나쁘다거나 화가 났다면 이걸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조절하거나 해결해야 하는데 본인이 어떤 생각인지 감정인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게 되면 고삐 풀린 말처럼 이 언행이 제어가 안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감정적이어 보일 수도 있고 의도와 다른 말을 하니까 오해를 자꾸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이런 자기 이해는 자기 수용과도 연결이 돼요. 자기 수용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요. 본인의 강점뿐만 아니라 이 약한 부분까지도 편안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편안하게 이해한다는 건 특별히 감추거나 방어하는 게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돼야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아무런 긴장이나 불편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요. 이거는 자기 이해가 높아지면 저절로 가능해지는 건데요. 나에 대한 이해가 돼야 타인도 이해가 되고 더 공감할 수 있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그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정신연령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 심리적 여유가 타인에 대한 이해까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미안함과 고마움의 표현이 더욱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고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 경청의 태도에도 당연히 도움을 줘요. 세 번째 특징은 높은 감정 조절 능력인데요. 이 감정 조절 능력이 힘을 발하는 때가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예요. 분노, 수치심, 불안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정신적 성숙도를 높여요. 감정 조절 능력이 높으면 감정에 확 매몰되기보다는 내 감정과 실제 상황을 분리해서 덜 당황하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차분히 상황을 바라보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어야 갈등을 풀어내는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갈 수 있죠. 저는 이 중에 딱 한 개의 특징만 제대로 갖춰도 꽤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하나도 없으면 관계는 늘 불편하고 상처만 남아요. 누구나 대화할 때 존중받고 편안한 관계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면 나도 모르게 반복했던 실수를 피하고 사람들과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첫째로, 남 탓을 잘해요. 일이든 관계에서든 살다 보면 싫어도 책임져야 할 일이 있잖아요. 당연하겠지만 미성숙하다면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인정하지 못하고 언제나 원인을 이 바깥에서 찾죠. 너가 그러지 말았어야지.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누가 그러던데? 난 그냥 들은 것뿐이야. 라는 식으로 인정, 수용의 태도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현상은 단순히 성격 문제라기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 책임을 인정한다는 건 죄책감, 수치심, 불안, 두려움 같은 감정을 직면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감정 조절력이 부족한 사람은 이 불편한 감정을 견디지를 못해서 자기 보호를 위해 필사적으로 남 탓, 변명, 회피 행동에 매달리는 거예요. 자아가 너무 약해서 자신의 그 일부분인 어떤 행동이나 말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자기 전체가 모두 틀렸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생존 본능처럼 이렇게 행동하게 돼요. 이런 이유로 남 탓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안함이나 고마움의 표현을 할 줄 몰라요.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거나 상대방의 도움에 의존했음을 받아들이는 감정을 견뎌야 돼요. 이때 따라오는 감정은 수치심, 불안, 낮은 자존감 이런 느낌인데 감정 조절력이 낮은 사람은 이런 종류의 불편함 또한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손해본다, 작아진다는 생각이 강화되니까 사과나 감사 표현이 막히는 거예요. 둘째로, 오해를 살 만한 말을 자주 해요. 이거는 쓸데없는 말, 굳이 안 해도 되는 불편한 말을 해놓고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너가 예민하네 라는 반응을 보이는 건데요. 진짜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닌데 상대방에게 너무 오해를 자주 산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대화하는 상대가 다 다른데 그 상대들에게 계속 반복적인 오해를 받는다면 이건 내 말을 듣는 그 상대방이 아니라 말을 하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 요즘 좋아 보인다, 살쪘네, 너 힘들어? 왜 이렇게 늙었어? 일처리 깔끔하네, 예전엔 죽을 쓰더니 라는 식으로 이게 매기는 건지 위해주는 건지 모르겠죠.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말은 진짜 고쳐야 돼요. 좋은 얘기를 할 거면 그냥 좋은 얘기만 하세요. 뒤에 꼬리처럼 애매한 말을 덧붙일 거면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죠.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겉으로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 안에는 내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상대방에 대한 깊은 공격성, 시기, 질투, 불안 같은 감정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감정들은 직접적으로 드러내기엔 불편하고 내가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걸 인정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우회해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수동 공격적인 말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 겉으로는 농담이나 관심의 표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내 안에 그 불편한 감정이 비틀린 방식으로 드러난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이 감정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억울하게 느껴져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그의 저서인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의 실수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으며 당사자 자신도 모르는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어요. 또 말실수는 우연이 아니라 억압된 의도나 생각을 드러낸다 라고도 했고요. 자꾸 오해 사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속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언어로 왜곡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오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지는 체크를 해봐야 해요. 셋째로,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이 많아요. 상황에 따라 말이 자꾸 바뀌고 처음에는 강하게 주장했다가도 상대방의 반응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금세 태도가 바뀐다거나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나는 그 일에 동의를 못해 라고 했다가 목요일에는 사실 난 처음부터 동의했었어 라고 말하는 식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도대체 이 사람이 진짜로 생각하는 게 뭘까? 저 말은 믿어도 될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되고 신뢰를 쌓는 게 힘들죠. 이처럼 말에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이 많은 태도 또한 자기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돼요.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반응하듯이 말을 내뱉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 깨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은 감정과 욕구는 정리되지 못한 채 이 외부의 자극에 충동적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곧 자기 자신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이 자기 인식이 잘 안 되면 그 순간순간 본인의 언행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 순간 진심인 거예요. 일부러 말을 바꾸고 속이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이전과 지금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과 소통하는 상대방은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할까요? 자기 내면에서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언어와 행동에 그대로 드러나고 상대방에게 혼란과 불신을 주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대화가 파국으로 흘러요. 이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대화를 몰고 가는데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 아 됐어, 그냥 다 접어, 하지마. 나만 빠지면 되는 거지? 네가 다 망쳤다는 것만 알아도. 하는 식으로 감정을 쏟아내고 수습이 어려운 상황까지 만들어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를 끊어내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수치심 같은 감정이 올라와도 그게 무엇인지 명확히 자각을 하기도 전에 정리되지 않은 말과 행동이 즉각적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 작은 거절이나 비판을 견디는 힘, 즉 이 좌절 내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황을 해결하기보다 공격적인 언어로 반응하거나 대화를 끊어버리게 되죠. 또 이 자존감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지적이나 다른 의견을 나에 대한 부정, 거절로 받아들이고 방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제대로 다루는 대신에 투사나 부인 같은 이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니까 대화가 파국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럼 미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들의 이 대화 특징의 원인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다루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로 무의식적인 반응이나 방어 기제가 튀어나와서 관계와 일상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을 미리 파악해야 돼요. 내가 그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이걸 알고 있어야 잘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관계를 해치는 반응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잘 지내는 사이 같아도 깊이 들어가 보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다, 묘하게 긴장된다는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이죠. 문제는 이런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쌓인 이 불편감이 대화 도중에 말끝을 날카롭게 만들거나 불필요한 농담으로 튀어나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하기 전에 내가 원래 저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의 성과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구나.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있었구나. 하는 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나의 진짜 마음을 알면 대화 중에 불필요한 방어나 공격을 줄일 수 있고요. 나에게 유리한 성숙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의 약점을 잘 알아두는 건데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무의식적 반응과 방어 기제를 막기 위해서는 내 취약점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게 꼭 필요해요. 몸에 아픈 부위가 있으면 미리 조심하고 보호하잖아요. 마음에도 건드려지면 쉽게 반응하는 부분을 알고 대비하는 거죠. 예를 들어 외모나 학벌에 민감하다든가 불친절한 사람에게는 특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든가 할 때 방어적으로 행동하거나 회피하는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나의 약한 부분에 대한 이 자동적인 보호작용인데요. 내가 유독 힘들어하는 상황, 못 참는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면 그냥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보다 덜 파괴적인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또 나의 약점이 잘 건드려지는 사람이나 환경을 피하는 선택에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죠. 세 번째는 자기 연민인데요. 이렇게 나의 감정, 욕구, 약점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려는 과정은 정말 힘들고 괴로워요. 내가 왜 이런 감정과 욕구를 느끼지? 나는 너무 별로인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생각에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든 어떤 감정과 욕구를 경험하든 그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건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겨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지, 나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는 질투심이 있구나, 나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건 전혀 잘못이 아니죠. 이럴 때 필요한 개념이 자기 연민, 자기 자비라고도 하는데요. 심리학에서 자기 연민이라는 거는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그 고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태도를 말해요. 이런 걸 느껴도 괜찮고 그런 생각을 해도 괜찮아. 내가 힘들어서 그래. 이건 누구나 하는 생각이야. 인간이면 당연해. 라는 시선으로 내가 나를 응원하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자기 처벌이나 자기 혐오적인 생각은 쉽게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에게 너그럽게 반응하는 건 어려워요. 나의 감정과 욕구를 타당화해주고 이해해주는 태도가 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네 번째는 나에 대한 기록을 해보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가 기록이에요. 하루 일과나 일상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 안에 어떤 욕구가 있었는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특히 감정일기를 쓰는 건 내가 미처 몰랐던 감정을 알아차리게 하고 대화와 관계를 성숙하게 바꾸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보통 살던 대로 살게 되고 이런 방식이 나의 성격이나 대화를 고착시켜요. 하지만 나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감정과 욕구를 자각하고 자기 이해와 연민과 같은 정신적 활동을 하다 보면 대화 방식은 물론이고 성격까지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고 저를 포함해 누구나 미성숙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저 역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감정을 기록하고 대화 속에서 연습하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서두르지 말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해결 방법들은 머리로 이해하면 단순하고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이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느끼고 훈련해야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은 분들은 심리 전문가, 특히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상담은 심리나 정신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만 가는 곳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내 관계, 그리고 내 삶을 깊이 이해하고 정리할 때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져요. 꼭 정신적인 문제가 없어도 나의 삶을 위한 투자로 전문가와 대화해보는 것, 저는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밖에도 감정일기 작성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계와 감정의 자유를 응원하는 심리상담사 짠토커입니다.